자객열전 형가 제1화 저작거리의 칼 잠들다. 천하의 판도가 기울어 서쪽의 맹수진이 모든 것을 삼키려 포효하던 시대. 그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는 마지막 남은 왕국들의 명맥 위로 서늘하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조나라의 수도 한단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공포의 전염병처럼 퍼져나갔고 이제 그 칼날이 언제 연나라의 목을 겨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연나라의 수도 개는 그 운명 앞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촛불과도 같았다.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거리의 공기 속에는 쇠냄새와 백성들의 마르지 않는 한숨 그리고 체념의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수도의 심장부인 남쪽 저작거리로 향하는 길목에서 형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앞에는 성문에서부터 이어진 유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조나라의 국경이 무너지며 터져나온 이들이었다. 남루한 행색, 텅 빈 눈동자 아이들의 울음소리마저 기력을 잃어 가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 나라 잃은 짐이었다. 썩은 내가 나는 짐짝처럼 길가에 나뒹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연나라 병사 2명이 젊은 안악이 끌고 있는 수레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이년이 어디서 감히 썩은 곡식을 우리 연나라 땅에 풀려고 해. 아닙니다. 이건 저희 아이가 먹을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제발 이것만은. 안악은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병사들의 눈에는 경멸과 탐욕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시선은 곡식 자루가 아니라 안악의 달아빠진 옷가지 너머의 맨살을 향하고 있었다. 비열한 희롱이었다. 힘없는 자를 향한 가장 손쉬운 형태의 폭력이었다. 형가의 곁에 서 있던 거구의 사내, 계백정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병사들의 대갈통을 부숴버릴 기세였다. 하지만 그의 팔을 붙잡은 것은 또 다른 친구 고점리였다. 참깨, 저들을 상대해봤자 우리만 관아에 끌려갈 뿐이야. 하지만 저 적골을 좀 보게나. 저게 같은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저 병사들도 두려운 걸세. 진나라 군대가 무섭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지. 힘없는 자에게 발길질하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뿐이야. 고점리의 차가운 말에 계백정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다. 형가는 그 모든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하고 있지도 슬퍼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분석하고 있었다. 저 병사들의 오만함, 안악의 절망, 고점리의 냉철한 현실인식, 계백정의 무력한 분노.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 연나라의 자화상이었다. 저 작은 불의에 분노한들 무엇이 바뀌는가? 형가의 내면에서 서리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진짜 악은 저 너머 함양의 궁궐에서 천하를 비웃고 있는데 저 병사들은 그저 거대한 악이 흘린 녹에 중독된 가여운 벌레들에 불과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저작거리 안쪽으로 향했다. 분노는 무력했고 연민은 사치였다. 그의 안에는 거대한 허무와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주점은 탁한 공기로 가득했다. 시큼한 술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희망 없는 이야기가 안개처럼 자욱했다. 형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름때 묻은 잔에 담긴 술을 기계적으로 입에 털어넣었다. 젠장, 생각할수록 열불이 터지는군. 계백정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술동이를 들고 거의 붓다시피 했다. 형님은 어찌 그리 태평하십니까? 방금 그 꼴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으시던가요? 형가는 대답 대신 술잔을 채웠다. 고점리가 축을 무릎에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형가는 화가 난 게 아닐세. 아마 모든 걸 포기한 것이겠지. 그 말에 형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고점리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렇다. 그는 포기했다. 젊은 시절 검 한 자루와 가슴 속 품은 웅지로 난세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청년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위나라 원군은 그의 부국 강병책을 듣고 그대는 너무 과격하군이라며 내쳤다.
천하를 떠돌며 만났던 수많은 제후와 명사들은 그의 칼솜씨에는 감탄했지만 그의 사상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세상은 영웅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편리한 도구를 원할 뿐. 그 깨달음은 형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는 이 연나라의 저작거리에서 스스로를 유배시켰다. 술과 벗, 무의미한 대화 속에 자신을 가두고 내면의 칼날이 녹슬어 버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오늘은 술맛이 쓰구나. 마침내 형가가 입을 열었다. 술이 쓴 게 아니라 세상이 쓴 것이겠지. 고점리가 대꾸하며 현을 퉁겼다. 둔탁한 소리가 형가의 심장을 울렸다. 고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가락은 비장하고 처절했다. 나라 잃은 유민의 서러움, 힘없는 자의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내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고점리의 연주가 시작되자 주점 안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비장한 선율에 귀를 기울였다. 그 음악은 술에 취한 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각자가 억지로 눌러두었던 슬픔과 한을 끄집어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마저 들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주점의 낡은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남루한 옷차림의 취객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먹물 한 방울이 맑은 물에 퍼지듯 선명했다. 값비싼 비단옷은 아니었으나 단정하고 깨끗한 삼배옷은 세속의 먼지 한 점 허락하지 않은 듯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단정히 빗어넘겼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한 듯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주점의 주인이 황급히 달려나가 허리를 숙였다. 연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대학자 전광 선생이었다. 태자 단조차 스승으로 모시는 존경받는 인물. 그런 그가 어찌하여 이 누추한 저작거리 주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전광은 주인의 인사를 가볍게 손짓으로 물리며 주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한 곳을 향해 움직였다. 술잔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는 사내 형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형가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예리한 노인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칼의 날을 감정하는 대장장이의 눈빛이었고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낙의 눈빛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묻어버리려 했던 내면의 칼날을 노인은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고점리의 축 연주가 어느새 멎어 있었다. 주점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묵직하게 흘렀다. 전광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형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운명의 북소리처럼 형가의 심장을 무겁게 두드렸다. 계백정조차 술 마시는 것을 잊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침내 전광이 형가의 탁자 앞에 멈춰섰다. 그는 형가를 내려다보며 오랜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좋은 칼은 칼집에 너무 오래 담아두면 녹이 스는 법이지. 나지막하지만 주점 안의 모든 이에게 들릴 만큼 힘있는 목소리였다. 그대의 칼은 아직 녹슬지 않았는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잠들어 있던 용의 비늘을 건드리는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이었다. 형가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안의 술잔을 움켜쥐었다. 단단한 자기 잔에 실금이 가며 그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저작거리에 잠든 칼이 마침내 눈을 뜨려 하고 있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2화 피의 맹세, 차가운 계획. 허름한 객잔에서 형가와 전광이 마주쳤다. 그대의 칼은 아직 녹슬지 않았는가? 전광의 물음은 형가의 영혼 깊숙이 굳어버린 환부를 도려내는 예리한 칼날이자 잠든 영웅을 깨우는 우레와도 같은 외침이었다. 형가의 손에서 바스러진 술잔의 파편 사이로 붉은 피가 방울져 떨어졌다.
객잔안의 소음도 고점리의 걱정 어린 시선도 그 순간 형가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세상은 오직 그와 눈앞에 놓인 단 두 사람만 존재하는 듯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전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주점을 나섰다. 형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피가 흐르는 손을 움켜쥔 채 그는 운명에 이끌리듯 낡은 주점의 문턱을 넘었다. 두 사람이 다다른 곳은 인적이 끊긴 낡은 사당의 뒤뜰이었다. 주인을 잃은 석상은 이끼에 뒤덮여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무너진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불길한 잿빛이었다. 스산한 바람이 잡초를 흔드는 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다. 전광이 먼저 마치 오랜 독백의 한 구절처럼 입을 열었다. 자네를 시험한 것이 아니네. 확인하고 싶었을 뿐. 무엇을 말입니까? 자네의 칼이 육신의 녹슬어 붙었는지 아니면 아직 영혼에 살아 번뜩이는지를. 전광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연나라의 위태로운 현실과 진나라에 대한 태자단의 뼈에 사무친 원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다. 마치 오래된 두루마리를 펼치듯 시대의 아픔과 한 남자의 절망이 형가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야기를 다 들은 형가의 입가에 얼음 같은 냉소가 어렸다. 그래서 그 위대한 대업에 왜 하필 접니까? 뜬구름 잡는 유색액도 용맹한 장수도 넘쳐날 텐데요. 저 같은 저작거리의 술꾼에게 나라의 명운을 맡기겠다니 연나라도 이제 끝이 보이는군요.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조였다. 그는 이미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자신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광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아니네. 유색에게 혀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움직이고 장수의 칼은 군주의 명령에만 춤을 출 뿐. 그들의 칼끝은 진왕의 목에 닿기 전에 멈춰서게 될 걸세. 이 일은 자신의 목숨을 한낱 먼지처럼 여기고 오직 대의와 신의를 위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진짜 사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네. 대에, 신의, 선생, 그런 것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진 단어가 아닙니까? 나라가 백성을 버리고 군주가 신의를 저버리는 세상입니다. 제가 왜 이름도 모르는 백성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자를 위해 목숨을 던져야 합니까? 형가의 목소리에는 깊은 환멸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전광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형가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백성을 위해서가 아닐세. 태자를 위해서도 아닐세. 바로 자네 자신을 위한 것일세.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하였네. 태자께서는 지금 절망의 끝에서 자네 같은 인물을 간절히 바라고 있네. 이것은 자네의 꺾인 날개를 다시 펼 유일한 기회이자 술잔에 빠져 이름 없이 죽어갈 자네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새길 기회일세. 어찌하여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칼을 들었는지 그 답을 찾을 기회란 말일세. 나를 알아주는 이 그 한마디가 형가의 심장을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그랬다. 그는 평생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찾아 천하를 헤맸다. 자신의 검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봐줄 단 한 사람을. 그런데 지금 눈앞에 노인이,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자가 자신의 목숨값을 천하에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준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안에서 차갑게 식어버렸던 무언가가 아주 희미하게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형가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전광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이 계획은 절대 세어나가서는 안 되네. 나는 이미 태자께 이 일을 자네에게 맡긴다고 고했으니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일세. 선생께서 저와 함께 태자를 뵈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태자께서 나를 의심하실 수도, 혹은 자네의 결심을 의심하실 수도 있네. 의심받는 자는 큰일을 할 수 없는 법. 나는 나의 방식으로 이 계획의 무게와 나의 진심을 증명해야만 하네. 증명. 형가가 그 뜻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전광은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형가가 손을 뻗을 틈도 없이 노인은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을 그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쓰러지는 순간까지 전광의 눈은 흔들림 없이 형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제 모든 것은 자네에게 달렸다고, 나는 내 목숨을 자네의 신의에 걸겠다고 절규하고 있었다. 선생님, 형가의 외침이 텅 빈 사당에 울려 퍼졌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노인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한 남자의 뜨거운 피가 그의 손과 옷을 흠뻑 적셨다. 그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준 이의 마지막 신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족쇄였다. 저작거리의 술꾼 형가는 전광의 피 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태자의 칼 형가가 새로이 태어났다. 형가는 연나라 궁궐로 향했다. 전광의 피가 묻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였다. 태자단은 버선발로 뛰쳐나와 그를 맞았다. 전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터였다. 그는 형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전광 선생이 그리 가신 것은 모두 나의 부덕한 탓이오. 그분이 목숨으로 증명한 그대의 충의를 내 어찌 의심하겠소. 태자는 형가를 상경의 자리에 앉히고 가장 좋은 저택을 내어주며 극진히 대접했다. 금은 보화와 미녀들을 보내왔지만 형가는 모두 돌려보냈다. 그는 매일 차가운 방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진나라 궁궐의 구조를 연구하고 검을 닦으며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진왕정이라는 목표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며칠 후 초조함을 견디지 못한 태자단이 조용히 형가를 찾았다. 준비는 어찌 되어 가시오? 사람의 마음은 준비가 끝났으나 하늘의 뜻을 움직일 방법이 아직 부족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소? 내 무엇이든 하리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소. 형가는 감정에 휩쓸린 태자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왕정은 천하를 손에 쥔 교만함 속에 지독한 의심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어설픈 선물로는 그의 십보 안으로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의 의심을 풀고 그가 기뻐하며 스스로 저를 가까이 부르게 할 미끼가 필요합니다. 그 미끼가 무엇이오? 말만 하시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진왕이 밤낮으로 탐내는 연나라의 가장 기름진 땅, 독항 지역의 상세한 지도입니다. 나라를 바치러 온 사신을 그는 절대 박대하지 못할 겁니다. 독항은 연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땅이었다. 태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의 존망이 달린 일이다. 그까지 땅이 되수겠는가? 내어주겠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오? 형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창밖의 서늘한 하늘을 향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위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보다 더 진왕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증오하여 천금의 현상금을 내건 남자의 목숨입니다. 설마 그렇습니다. 진나라의 배신자, 지금 이 연나라에 몸을 숨기고 있는 장군 번호기의 머리입니다.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3화 두 개의 재물 하나의 비수. 번호기. 그 이름이 형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태자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궁궐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번호기는 진왕정의 분노를 피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 머나먼 연나라까지 망명해온 장수였다. 태자단은 그를 받아주며 신의를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를 죽여 목을 취하라고. 그건 안 돼요. 태자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번호기 장군은 나를 믿고 의탁해 온 사람이오. 내 어찌 그를 배신하란 말이오. 다른 방법은 없겠소? 제물로 환심을 사거나 다른 인물로 위장할 수는 없겠는가? 현가는 태자의 간절한 바램을 칼로 자르듯 끊어냈다. 그의 눈빛은 동요하는 군주를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목표만을 향한 냉혹한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자 전하. 진왕은 천하의 반을 삼킨 자입니다. 제물로 그의 마음을 살 수 있었다면 연나라는 진작에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과 귀는 천하의 거미줄처럼 쳐져 있습니다. 어설픈 위장은 함양 땅을 밟기도 전에 발각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가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욕망뿐입니다. 욕망? 그렇습니다. 연나라의 가장 기름진 땅을 얻었다는 정복욕, 그리고 가장 증오하는 배신자의 목을 보았다는 복수심. 이 두 가지 거대한 욕망만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저를 그의 심장 앞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길입니다. 전하, 이것은 개인의 신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건 도박이며 수만 백성의 목숨이 걸린 전쟁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으로 진왕의 의심을 풀고 그의 심장을 꿰뚫을 기회를 얻는다면 어느 쪽이 더 큰 의리입니까? 현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논리와 비정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태자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신음했다. 그는 의로운 군주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에게 비정한 결정을 강요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차마 그를 볼 낯이 없소. 모든 것은 그대에게 맡기겠소. 그것은 군주의 허락이 아니라 한 인간의 포기 선언이었다. 현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인 뒤 궁궐을 나섰다. 그 무거운 임무를 기꺼이 자신의 업으로 짊어지기로 한 것이다. 번호기가 머무는 저택은 그의 마음처럼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진나라의 대군을 호령했던 장수의 거처라 하기엔 너무나 썰렁했다. 그는 연병장 한가운데서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의 검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움직임에는 적을 향한 살기가 아닌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현가는 그가 검을 거둘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다. 땀으로 흠뻑 젖은 번호기가 그제야 현가를 발견하고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무슨 일인가? 태자께서 보낸 것인가? 이제 나 같은 망명객은 귀찮아지신 게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현가는 예를 갖춰 고개를 숙인 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장군, 진왕에게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번호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장군의 일족은 모두 진왕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 부모님의 묘는 파헤쳐졌습니다. 장군은 천금의 현상금이 걸린 채 이영만리에서 이렇게 숨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괜찮으십니까? 번호기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매일 밤 가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진왕이 자신을 비웃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내 어찌 괜찮겠는가? 매일 밤 그놈의 살을 씹고 뼈를 갈아 마시는 꿈을 꾼다. 하지만 내게는 군사도 힘도 없다. 이 원한을 어찌 갚는단 말인가? 제가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자의 명이 아니라 장군께 드리는 기회입니다. 현가는 차분히 암살 계획을 설명했다. 독항의 지도와 함께 장군의 머리를 가지고 진왕에게 갔을 때 비로소 칼을 뽑을 수 있는 거리에 설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들은 번호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번호기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기묘한 표정으로 현가를 바라보았다. 번호기의 눈에 이체가 돌았다. 그는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았다. 이름만 장군이지 실상은 세장의 새와 다를 바 없는 삶이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연명하다 잊히는 것과 자신의 목숨을 복수의 불씨로 던지는 것. 답은 정해져 있었다. 번호기는 갑자기 하늘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하하! 있었구나. 내 이끌어오르는 원한을 풀 방법이 있었어. 그는 다시 현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대신 복수를 눈앞에 둔 자의 뜨거운 희열이 불타고 있었다. 형가, 그대의 말대로 내 목숨이 그대의 칼끝에 실려 진왕의 심장을 꿰뚫을 수만 있다면 내 어찌 이 머리 하나를 아끼겠는가? 번호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춤에 칼을 뽑았다. 그는 서쪽 진나라가 있는 방향을 향해 잠시 섰다.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아마도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진왕을 향한 마지막 저주를 퍼붓는 것이리라. 태자께는 나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현가는 번호기의 목이 담긴 상자를 들고 궁으로 돌아왔다. 태자단은 그 상자를 보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궁궐의 모든 신하들이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다. 2개의 제물 중 하나가 준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제물, 진왕의 심장을 꿰뚫을 단 하나의 비수였다. 현가는 연나라 전역을 수소문해 천하에서 가장 예리한 비수를 구했다. 그것은 조나라 사람 서부인의 것으로 백금을 주고 손에 넣은 보물이었다. 비수는 섬뜩할 정도로 푸른 빛을 뿜어냈고 공중에서 휘두르자 칼날이 바람을 베는 소리가 마치 뱀의 혓바닥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현가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만약을 위해 독을 써야 한다. 그는 사람의 피에 닿기만 해도 즉사한다는 맹독을 구했다. 그리고 직접 불에 달군 비수 끝을 그 독에게 담갔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비수 끝이 검푸른 빛으로 물들었다. 이제 이 칼 끝에 스치기만 하면 천하의 진왕이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터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대를 도울 부사는 누구로 하겠소? 현가는 잠시 고민했다. 이 중차대한 임무에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었다. 그때 태자가 한 소년을 추천했다. 진무양이라는 자가 있소. 나이 13세 사람을 죽여 장사라고 불리는 자요.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용맹하다 하오. 그라면 도움이 될 것이오. 현가는 진무양을 불러보았다. 소년의 눈빛은 과연 나이에 맞지 않게 사나웠다. 하지만 현가는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단련된 용맹함이 아니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치기 어린 불꽃이었다. 통제되지 않는 들불과 같은 위험한 용기. 현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독항의 지도를 담은 함, 번호기의 머리가 담긴 상자, 그리고 검푸른 독을 품은 비수.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날 밤 현가는 홀로 방에 앉아 비수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칼날의 독을 신비로운 빛으로 어른거리게 했다. 그는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저작거리의 한량도 고뇌하는 선비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오직 2개의 목숨과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차가운 자객의 얼굴만 있었다. 그는 칼을 품에 넣고 창밖의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에 그가 죽여야 할 남자가 있었다. 과연 내가 진왕을 상대할 수 있을까? 나지막한 독백이 밤 공기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4화 역수가의 노래 마지막 칼춤. 마침내 떠나는 날의 아침이 밝았다. 연나라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상복처럼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태자단을 비롯하여 현가의 계획을 아는 소수의 신하들이 모두 흰 소복 차림으로 역수의 강가에 도열했다. 차가운 강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강물은 소리 없이 흐느끼는 듯 했다. 이 배웅은 축하가 아닌 살아있는 자를 위한 장례식이었다. 그들 사이에 현가는 산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으로 마지막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저작거리에서 고점리 계백정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무의미하지만 평화로웠던 나날들. 전광 선생의 피 묻은 시내, 번호기 장군의 처절했던 마지막 눈빛. 2개의 영혼이 이미 자신의 어깨에 올라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고점리가 형가에게 다가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저 세상이 있다면 좋은 술과 자리를 맡아두게나. 형가도 희미하게 웃었다. 물론이네. 대신 자네가 축을 가져와야 할 걸세. 두 친구의 마지막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의 말은 사치였다. 태자단이 앞으로 나서 형가에게 술잔을 건넸다. 그대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겠소. 태자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형가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우고는 던져버렸다. 더 이상 돌아올 길은 없다는 무언의 맹세였다. 고점리가 조용히 축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가락은 흥겹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비어버린 마음처럼 공허하고 스산한 소리만이 강변을 맴돌았다. 모두가 침묵 속에 그의 연주를 듣고 있을 때 형가가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음조리는 듯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격렬해지며 듣는 모든 이의 심장을 후려쳤다. 바람은 쓸쓸하고 역수 강물은 차갑기만 한데 그의 목소리는 강바람 소리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울림이 되었다. 늙은 신하들은 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젊은 병사들은 차마 울지 못해 입술을 깨물었다. 태자단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형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향한 마지막 절규를 토해냈다. 장사 한번 떠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노래가 끝나자 형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나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그는 친구의 얼굴도 군주의 얼굴도 보지 않았다. 이미 그의 마음은 이승의 모든 인연을 떠나 오직 서쪽의 함양을 향하고 있었다. 배가 멀어지고 형가의 모습이 잿빛 풍경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강가에는 오직 고점리의 처절한 축 연주와 사람들의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진나라의 수도 함양은 살아있는 괴물과도 같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궁궐, 끝없이 이어진 성벽, 그리고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거대하고 위압적이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질서 아래 통제되고 있었다. 연나라의 사신이 번호기의 목과 독항의 지도를 가지고 왔다는 소식에 진왕정은 크게 기뻐하며 함양궁에서 최고의 예식을 갖춰 그들을 맞이했다. 마침내 역사의 그날 형가와 진무양은 진나라의 심장부로 들어섰다. 십보마다 창을 든 위병들이 석상처럼 서 있고 거대한 기둥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궁전은 그 자체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매끄러운 검은 바닥은 그들의 모습을 지옥의 강물처럼 비췄다. 공기 중에는 무거운 향냄새와 차가운 쇠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찔렀다. 옥좌에 앉은 진왕은 인간이라기보다 하나의 현신 같았다. 그의 눈은 천하를 발 아래 둔 자의 오만함과 그 누구도 믿지 않는 편집증적인 경계심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연나라에서 가장 용맹하다던 소년 장사 진무양은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자 진왕정의 날카로운 시선이 진무양에게 꽂혔다. 위기의 순간 형가가 태연하게 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대왕 폐하, 북쪽 변방의 촌놈이라 아직 천자의 용안을 직접 뵌 적이 없어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에 진왕은 잠시 잃었던 의심을 거두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가는 진무양이 들고 있던 번호기의 머리가 담긴 상자를 먼저 바쳤다. 진왕은 상자를 열어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독항의 지도였다. 형가는 직접 지도 상자를 들고 진왕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의 정신은 검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형가가 아니었다. 그는 칼 그 자체였다. 칼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진왕의 면전에서 무릎을 꿇고 지도 상자를 열어 두루마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연나라의 산과 강, 성읍이 그려진 지도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진왕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지도를 훑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도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형가의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빨라졌다. 마침내 지도의 맨 끝이 펼쳐지는 순간
그곳에는 검푸른 독을 품은 비수가 섬뜩한 빛을 발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이때다. 현가는 왼발로 진왕의 도포를 밟고 오른손으로는 비수를 뽑아 그의 심장을 향해 전광석화처럼 찔렀다. 하지만 너무 가까웠던 탓일까 아니면 하늘이 아직 진왕의 편이었던 탓일까. 극도의 위험 속에서 진왕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몸을 뒤로 뺐고 비수는 그의 심장이 아닌 옷소매를 찢고 말았다. 역적이다! 궁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가는 다시 칼을 휘둘렀지만 진왕은 거대한 청동 기둥을 방패 삼아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진나라의 법에 따라 신하들은 왕의 허락 없이는 무기를 들 수 없어 맨손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저놈을 잡아! 현가는 기둥을 돌며 끈질기게 진왕을 쫓았다. 그때 왕의 시의가 다급하게 자신의 약주머니를 현가에게 던졌다. 현가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한 신하가 필사적으로 외쳤다. 대왕이시여! 칼을 뽑으소서! 그제야 정신을 차린 진왕은 장검을 겨우 뽑아들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현가의 왼쪽 다리를 내리쳤다. 커! 끔찍한 고통과 함께 다리가 잘려나간 현가는 피를 뿜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시야가 잠시 흐려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손에 쥔 비수를 진왕에게 던졌다. 비수는 아깝게도 진왕을 빗나가 거대한 청동 기둥에 깊숙이 박혔다. 비수가 파르르 떨며 울었다. 마치 주인의 한을 대신 토해내듯.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현가는 자신의 피로 미끄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을 둘러싼 진나라 병사들과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진왕의 얼굴을 보면 피를 토해내듯 외쳤다. 내가 이를 이루지 못한 것은 내 놈을 산채로 협박하여 빼앗긴 땅을 돌려받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수많은 창칼이 현가와 진무양의 몸을 꿰뚫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끝난 궁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왕은 찢어진 옷소매를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둥에 박힌 채 가늘게 떨고 있는 비수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생전 처음 겪는 종류의 공포와 그보다 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역사상 가장 비장했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의 심장에서 폭군을 향해 마지막 칼춤을 추었던 한 자객의 이야기는 실패한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다. 기둥에 박힌 비수의 울음소리와 함께. 감사합니다.